범여권의 박영선,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는 잠시 후 단일화 결과를 발표합니다. 야권의 단일화는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오늘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여론조사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LH 투기 의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복지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다며 맞아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혈전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급물살을 타게 된 국회 차원의 LH 사태 진상규명 움직임과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야권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선, 김진애 후보의 단일화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범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범야권 단일화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론조사 세부 문구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후보 등록 전에 합의 도출을 이뤄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양당 실무협상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만나 이견을 보이는 여론조사 세부 사항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협상단은 내일까지 이틀간 여론조사를 하고 모레 후보 등록을 마치기로 했지만 당장 오늘 여론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은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단일 후보 등록은 19일 날 6시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시간,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도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는 안 후보 측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쓰지 않았던 가상대결 형식의 질문 방식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고 안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후보를 대입해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예, 아마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게 새로운 방식이 있겠습니까? 단일화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방식들 중에서 아마 여러 가지를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두 후보는 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모레까지지만 그 이후에도 단일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급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어 양측은 최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지만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이어진 회동에서도 조사 범위와 대상 등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의원 전수조사 등 여야가 합의한 후속 조치가 논의됐지만 회동은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따지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이번 재보선 후보까지 살펴보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3기 신도시 말고도 의심되는 곳은 모두 포함하자고 나섰는데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거주하는 부산 LCT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도 LCT 특혜 분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며 정부 여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의 토지거래 전반을 조사 범위로 설정하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택지 개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사 대상을 넓히자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적폐입니다. 그 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입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4개 비교섭 단체들은 거듭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원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달한 건데 박 의장도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감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 범위를 직무상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내부 정보의 활용이라는 것으로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 LH발로 불거진 부동산 적폐가 이번 재보선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합의로 급물살을 타게 된 LH 특검과 국정조사. 그러나 정작 세부 내용에서의 여야 줄다리기는 팽팽하게 시작됐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LH 사태 이후 국회에서도 대책 논의가 활발한데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 중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LH 사태 이후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발의된 법안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공직자 전반으로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을 심사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이상만 재산 등록 대상자인 현행법을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재산 등록 의무를 확대하도록 한 겁니다. 또 이해충돌 부서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LH 사태의 허점을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윤리법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3월 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도 공직자윤리법과 결을 같이 하는 부동산 등록과 신고제를 포함한 LH 재발 방지 대책을 3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도 LH 방지법 발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등 LH 투기 근절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6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전 우려로 접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다며 맞아도 괜찮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과 혈전과의 연관성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34%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임상실험 때와 비슷한 비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부작용 신고 사례 중 혈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망 사례 중 한 건 정도가 부검 소견이 있어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유럽의 EMA나 WHO도 연관성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셔도 됩니다. 저희 질병관리청 직원들도 모두 접종하고 있고요. 네, 계속 안전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지속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백신 접종 전 진단과 투명한 정보 공개 등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무조건 아무런 인과관계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접종 전에 최소한의 진단, 검사도 할 수 있는 것들 좀 시행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 좀 이해시키고. 여당 의원들은 백신 휴가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백신 면역 반응으로 고열과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오늘의 노동이 오늘의 생계로 연결되는 이런 분들, 발열, 근육통 두려워서 접종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안전한 백신 관리를 위해 약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 확보와 백신 유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가 LH 사태가 터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 정모위에서 이해충돌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부분을 미공개 정보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전문가 모두 현행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다며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규정을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LH 사건처럼 직무 관련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공직자들이 그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로 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행위는 일반 행정상의 신고 의무 불이행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거라서 지금 이 과태료 부과 수준이 좀 낮는데 이 부분은 좀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란법처럼 법 적용 대상 범위에 언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회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이 취재 대상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그 거래를 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일가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이해충돌 여부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2007년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 주택단지 지정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교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압박을 합니다.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국민임대주택 건설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압박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공직자 취임 시점이 이해충돌의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공직자가 취임하기 그 이전에 용역부터 이루어졌고 지구 지정이 해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해서 이 땅을 수용한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이해충돌이 되는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데요. 오늘 환노위에서는 관련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법안은 정부가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에게 연구 개발과 실증 실험,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실험 원료를 공급해주는 등의 방안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려면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2050 추진 전략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녹색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 융합 클러스터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신생 연구기업이 기술 보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생 연구기업은 재정 여건 때문에 기술 보증기금을 지원받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가 특례 보증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 겁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 기준으로 평가하여 원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기금은 기업당 한 1억씩 해서 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연계, 환경 전문 인력 양성기관 설립과 국책 연구과제 주관기관 선정 시 환경 전문 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원자력 사고 배상 책임 한도를 3배 높이는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 사업자의 원자력 사고 한 건당 배상 한도를 현행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억 원 정도인 3억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을 1조 5천억 원 수준인 9억 특별 인출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방위는 또 원자력 안전 관련 허가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동 개발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고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도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에 대해서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시민 앞에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는 등 피해자의 진정 어린 호소를 정치적으로 해석 왜곡하며 2차 피해를 양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잘못한 일에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용서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도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범여권 단일화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결과가 6시에 나왔는데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승리입니다. 서울시민 투표 그리고 양당의 당원 투표 이렇게 반반씩 반영이 됐는데 양당은 선거법을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상황이 별로 이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모두에게 뒤처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격차가 15% 이상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박빙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좀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그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난 14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서울시민 4명 중 3명이 이번에 LH 사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일부에서는 이번 LH 사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이 바로 박영선 후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가장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박영선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영선 후보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그 전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 LH 해결사를 자청해서 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일이었죠. 그러니까 LH 사태의 그 특검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게 바로 이 박영선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건데, 그로부터 이틀 후인 14일에는 이 3개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의 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 전수조사를 이 당과 정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이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이 공직자 투기 부패 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정부에는 이 토지주택 개혁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박 후보가 심지어 이 민주당 지도부보다 일부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데는 이 지지율 반등에 그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에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전수조사 요구 즉각 수용하고 특검 추진 공식화하면서 이 전격적으로 밀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서울시 보편 지원금 카드를 놓고 이게 유분리를 놓고 지금 이제 고심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자, 이번엔 그 범야권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의 추진 중인 단일화 문제, 여론조사 문구와 이제 방식 등을 놓고서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오세훈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일부에서는 이 신드롬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최근 상승세가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안철수 후보에게 좀 뒤처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앞서고 있다,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건데 특히 이 오차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 단일화가 없이 3자 구도로 가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결과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이 LH 사태가 꼽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력전에 나서면서 여론이 국민의힘에 쏠렸고 이에 따른 수혜를 오세훈 후보가 함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 전면에 나서서 여당과 전수조사, 국정조사, 특검 합의 같은 걸 이끄는 건 국민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당도 물론 야권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총력전에서 군소 정당이다 보니까 국민의 힘보다는 화력이 좀 덜하고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처음 나온 게 지난 8일, 그러니까 LH 사태 이후고, 이후로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이 국민의힘의 이 LH 사태 총력전과 발맞춰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뭔가 이렇게 또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의 약진 앞에 안철수 후보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먼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더 큰 이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야권 정계 개편, 나아가서 자신한테는 이 윤석열 전 총장과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한 건데, 이후로도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 정치권 안착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 윤 전 총장을 통한 일종의 정치적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단일화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움직임도 가져갈 의향이 없다고 전해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통한 이 추가적인 지지세 확보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가 이제 누구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한쪽 손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 이후 합당 제안이 나왔는데, 이런 이제 자신이 불리한 상황을 또 타개하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번원을 위해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건데, 다만 일부에서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좀 자충수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두고 이렇게 입씨름을 했는데 그 피로도가 지금 누적되고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로는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왔던 이 중도층 지지자들이 이번에 이 합당 제안으로 좀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는 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서울시장 범여권, 범야권 후보 단일화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백신 휴가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백신 휴가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으로 몸에 이상이 발생한 이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자는 것인데요. 오늘 국회 보건복지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청장 역시 백신 휴가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18,000명 대상으로 문자 조사했을 때 한 34% 정도가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면역 반응이 심해서 전신 반응을 호소하고 있어서 휴가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중대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정부의 백신 휴가제 추진 움직임에 국회에선 관련 법안도 잇따라 발의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사업장이나 학교의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 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급 휴가로 인한 비용 발생에 대해선 전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급휴가 일수는 2일에 불과해서 재원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는 민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은 즉각 처리될 수 있다고 봐서 3월이나 4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전문가들도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백신 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열과 근육통 등 잇따른 면역 반응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백신 휴가제는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의 멘토로 활약, 정치권의 책사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차기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가장 높은 인물로 꼽았습니다. 윤 전 총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이 올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상황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성사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니겠는가. 큰 선거일수록 거대 정당의 하부 조직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서 당을 만들어서 1년 내에 큰 선거를 치른다는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합니다. 윤 전 장관은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특강에서 윤 전 총장의 영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을 영입하고 싶다면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 전 총장과의 관계 정립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만약 이를 정리하지 못하면 정치 지형이 움직일 때마다 길을 잃고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멘토 역할을 했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안철수 신드롬과 윤석열 신드롬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윤석열 총장은 안철수 대표하고는 전혀 다르죠.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정치를 하는 자리는 물론 결코 아닙니다만 현실 정치에 휘말렸던 거 아닙니까? 헌법 정신, 법치주의, 국민 상식을 얘기하고요. 그 타이밍과 말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저는 그때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땐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윤 전 총장. 4.7 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 정치라는 무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야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그가 보여줄 새로운 정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국회 차원의 LH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LH 사태 진상 규명이 이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이 세 가지 갈래에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여야 모두 기본적인 교감에서는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 속내는 또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장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당은 물타기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LH 건 때문에 부산과 서울에 지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도 지금 부동산 투기했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었어. 라고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네. 박형준 의원이 그 LCT 그 주상복합 아파트 두 채를 특별히 부당하게 받았다. 그래서 4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래서 이거 LCT도 특검에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검찰에서 조사 다 끝냈고 미분양 때 받은 건데 아니 도대체 부동산 가격은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40억 시세 차익 얻었다고 공격하는 건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건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시간을 좀 질질 끌고 싶어 할 거예요. 선거 때까지 계속 새로운 의혹, 정쟁을 제기함으로써 여당은 나쁜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좀 프레임으로 국한시켜서 선거 때 상당히 좀 이익을 받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하나씩 짚어볼까요? 수사는 결국 특검으로 갑니다.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특검 구성 등 디테일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명이나 조사 대상, 범위 등 특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검 대상은 저는 예를 들면 대상 같은 조사 대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저는 그 직계 가족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명으로 예를 들면 숨겨서 땅을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임명 같은 경우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장 소장은 물타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국민의 명령이에요. 사실은 LH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불거지고 나서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국민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요, 범위도요, 저는 가능한 한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 뭐 지자체장, 뭐 야당은 지자체장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춰내서 네.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사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오면서 한 번도 신도시 이후에 부정부패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검도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 잘 세워서 뭐 본인만 하지 말고 직계가족 다 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조사 대상이 그러면 민주당이 훨씬 많아요. 국민의힘보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나 시의원 뭐 다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 지금 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여당이 일부러 이걸 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겠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에 넣고 그 수사를 통해서 또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직계가족도 함께 집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명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함께 포함되는 그런 특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검 구성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최진봉 화관님의 말씀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요구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특검하자. 그리고 별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 전부 다 하자. 그리고 재보선 후보자 전수조사 다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하자. 근데 국조도 하자. 특검에는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에 청와대, 국토부 공무원 다 넣자. 네. 그런데 과연 이걸 다 넣으면은 언제 특검이 이걸 다 조사할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일단 국민적인 분노가 상당히 높으니까 할 수 있는 분야 다 한번 넣어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받고 더블로 가야 돼요. 무조건 이쪽에서 자, 조사 대상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좋아, 그거 받고 여기까지 넓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까지 해보자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 그거 받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까지 더 해보자 라고 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조선시대에 이성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는 거냐, 아니면은 선거 때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 말씀드려요. 네, 아무튼 이 특검이 만약에 도입된다고 해도 그 시기와 조사 방법에 굉장히 또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검 도입에 특수본이 힘이 빠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볼면서가 나온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더라도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를 삼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경찰이 뭐 이렇다 저렇다, 물론 개별적으로 조직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입법부가 결정하면 하는 거죠. 입법부가 특검하겠다고 결정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철저히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사하니까 나중에 특검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수사한 거 다 넘어가서 뭐 손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이건 수사 주체가 누가 되든 진실을 파헤치는 일에 집중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거기에 넘기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국민들도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국가수사본부에서 특검 넘기기 전에 자기들이 중간에 수사 결과 발표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수사했구나, 이렇게 박수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서 국가수사본부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합동수사본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뭐 조직 간에 또는 뭐 기관 간에 이런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 자체가 국민 앞에 잘하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건 뭐 그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발하는 형태로 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이냐 뭐 검찰이냐 이 영역 갖고 지금 논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예. 오르신 말씀이에요. 그냥 국수본은 국수본대로 수사 철저히 하면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이제 발족이 되려면 한 달 넘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 동안 그럼 특검하니까 우리 국조본 수사 안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더 많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부족한 부분을 특검에서 하면 괜찮은데, 저는 여당에서 먼저 특검을 제안한 것 자체가 되게 이율배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초창기에 이런 합수단이 구성이 될 때 검사들을 배제시켰잖아요. 그럼 특검은 결국에는
변호사와 검사들이 수사관을 데리고 조사하는 기관인데 여기 특검에다가 검사를 넣어요. 그 검사들이 이러한 뭐 불법적인 투기 의혹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부는 합수단에는 검사 안 되고 특검에는 검사 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합수단 출범을 할 때 자기네들의 어떠한 비리를 좀 감추려고 하는 것,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네, 여당의 이제 뭐 특검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직후에 여당 입장에서 이제 이런 또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 당청간 손발이 서로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6대 중대 범죄가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같이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검찰이 2명 이제 지원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인력을 지원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완전을 무시하고 그러면 검찰이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을 직접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이었고 국가수사본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그거보다 더 전향적으로 특검까지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처음에는 야당이 반대하고 안 받아들였다가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래서 입법부에서 예를 들면 특검하자고 특검법 통과시키고 대통령 임명하고 이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에 하라고 했던 것과 입법부에서 또 통과시켜서 법으로 만들어진 일은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무슨 당청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또 수사 대상이 넓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단순히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더 확대된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된다고 하면 좀 더 광범위하게 또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야당의 반대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선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당과 청이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갈등은 아니라 손발이 않는 건 맞죠. 합수단에 처음부터 감사원과 검사들을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믿게 되면 특검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안 좋아요. 국가의 모든 부패 수사 역량이 LH 사건에만 투입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합수단을 꾸렸으면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안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야당이 갖고 있는 인식 중에 검찰은 잘하고 경찰은 못한다 이런 인식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찰이든 검찰이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경찰의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부패 수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윤 전 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건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찰이 수사하니까 제대로 안 되고 검찰이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경찰도 수사 능력을 갖고 있고 거기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 거기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잘못되고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이 주장은 경찰이 수사하는 걸 못 믿겠으니까 검찰한테 맡겨라 이런 식의 주장이잖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가 아니라 검사랑 검찰이 투입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대규모의 불법적인 투기 사건은 검찰에서 다 담당을 했어요. 경찰에서는 그냥 조그마한 부분들만 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겠다라는 노하우를 가장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감사원과 검찰일 수밖에 없어요. 분식점 운영하던 그 주방장이 큰 한식집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더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 하려면 검찰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음식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식점, 한식점에 뭐 누구는 또 중국집 얘기를 몇 번 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고. 네. 맞습니다.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의원 300명 전원과 그 직계 존비속 투기 여부도 검증대에 오릅니다. 이 전수조사 결과가 재보선을 넘어서 대선판에까지 나비 효과를 일으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지금 방금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쪼개기로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나올 거란 말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30년 전에 나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아무런 미공개나 내부 정보 없이 얼마 전에 한 5년 전에 땅을 샀는데 갑자기 개발이 됐어. 그래가지고 나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어.
이거 나쁜 놈, 잘못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투기다, 불법적인 거냐 아니냐가 문제지, 땅을 사가지고 나는 감나무를 심고 나는 노후를 대비해서 나는 전원주택 지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너무 몰아붙이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국한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공적인 정보를 사적 이득을 취하는데 이용을 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처벌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냥 내가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난 것을 네. 다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일단 그 장 수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논리적으로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건 미공개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개인이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취했다면 그건 그런 걸 처벌해야죠. 또 하나, 또는 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도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갖고 있던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이익을, 뭐 예를 들면 이익이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처벌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기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재보선이나 대선까지 어떻게 될 거예요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재보선 끝난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특검하고 국정조사 해보세요. 그럼 이 문제가 전체 여론을 상당히 많이 주도하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쪽이 유리하게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 수사 내용이 나와봐야 되잖아요. 조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또는 그런 비리가 있다고 밝혀지는 정치인들이나 정당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국민들의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하는, 국민들의 생각에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을 구성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또 결과까지 나오는데 뭐 또 수개월 걸리면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뭐 그런 의견도 있어서 대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슈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이제 큰 틀에서는 뭐 여야가 이제 손을 맞잡았는데, 야당이 오늘 곧바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을 했지만 여당이 실효성의 의문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조사가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그 제기가 됐었지만 실제로 이제 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예.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안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국정조사에 대해서 조사 대상이라든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구체적인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뭐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빼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을 받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이걸 무작정 빼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당시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 결국은 또 의아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마냥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 특검을 받게 되면 국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요,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위한 진상규명 국조거든요. 여당에서는 받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해봤는데 가장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게 국정조사예요. 오히려 어찌 보면 국정감사보다 이 피감기관 같은 경우엔 국조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당이 이거 못하겠는데, 증인 채택 안 하겠는데, 여기 조사하러 갔는데 우리 참여 안 할래 그러면은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어요. 권한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어떤 큰 이익을 보기도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하는데 왜 국조까지 해? 라고 해서 질질 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할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신경전 어제 TV토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없다면 야권 선거에 큰 타격이 있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저도 정치인인데 그것 약속 어기면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제 그 두 후보 간 핵심 쟁점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 그리고 범야권 정계 개편이었는데요. 뭐 나름 그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두 후보의 그 첫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또 하나 곁들여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 범야권 후보가 이제 단일화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렇죠. 후보 등록 후 뭐 사전 투표 전까지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장전에 돌입하는 건 아닌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그 토론에 저는 뭐 양쪽이 장점 단점이 다 있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공격과 방어의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공격을 많이 했죠.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말씀하신 내곡동 땅 의혹 문제. 이 문제가 점점 저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무상급식 문제.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사실은 답변을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시간도 많이 쓰고. 그 두 가지 이슈를 집중으로 질문하면서 공세적인 입장을 안철수 후보가 가졌다는 점,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상당히 수세적으로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펴기에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이런 점은 서로 간의 장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단일화 문제는 이제 막판, 오늘 밤까지 막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아직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소장은 뭐 100%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저는 단일화는. 다만 오늘 밤까지 될 거냐? 그것도 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게 지난번 이제 최근에 그 여론조사 때문에 많은 부분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더 밀리는 상황이건 지지율 면에서만 본다면, 물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예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빨리 하자고 그러고 오세훈 후보는 늦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쉽게 합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의 입장을 양보하면서. 그럼 오세훈 후보가 얼마나 양보할 거냐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오늘 밤에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 양보를 하면 타결이 될 거고요. 양쪽이 계속 양보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29일, 즉 인쇄하기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그때까지 더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짧게. 오늘 밤까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이번 주까지 안 될 수 있다. 단일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취재를 해왔습니다. 쟁점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선 전화를 5% 넣을 것이냐, 10% 넣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요. 무선 전화요? 유선 전화. 유선 전화. 네, 그러니까 무선 전화 90%로 하는데, 예를 들면 그걸 95% 할 거냐 아니면 90% 할 거냐, 그래서 무선을 5% 할 거냐 10% 할 거냐, 이게 지금 마지막 쟁점이고요. 최종 문구는 경쟁력 조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빠르면 이제 곧 오늘 밤이라도 곧 발표될 것 같고,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단일화 협상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는 여론조사가 들어가야 19일 날 오전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6시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어제 TV토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철수 후보 하는 것을 보고 좀 안쓰러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좀 아직도 토론회에, 상대가 있는 토론회는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구나,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기자협회에서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또 잘하시더라고요, 능숙하게. 그래서 이건 기술적인 문제였지, 어제 전반적으로는 다 잘하셔서 90점 드리는데, 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서울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첫 번째 부동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문제입니다. 근데 어제 코로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코로나 어떻게 방역을 할 건지, 시장이 되면 백신 문제 어떻게 잘 뒷받침할 건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 어떻게 서울시 차원에서 뒷받침할 건지, 이러한 당연한 얘기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질문도 안 나왔고
본인들 모두 발언에도 이런 것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범야권 단일화 결과가 또 뭐 어차피 후보는 박영선이란 말이 증명이 됐는데요. 범여권. 네, 범여권이요. 네, 야당과 달리 여당 단일화 분위기는 좀 미지근한 그런 느낌인데 이거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경쟁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월드컵 예선에 브라질하고 미얀마하고 예선전을 치르면은 과연 이게 재미가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미 게임이 끝난 것으로 국민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워낙 지지율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 뭐 어차피 박영선 의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네.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야당의 단일화 과정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1대1 상황에서는 이제 양쪽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뉴스엔 이슈는 국회 차원의 LH 사태 진상 규명 그리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야권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 등 쌀쌀하게 출발해서 한낮에 서울이 18도까지 오르는 포근해서 일교차가 역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